안녕하세요. 고양이 행동 전문 수의사 나응식입니다. 지금부터 고양이가 우리 곁에서 함께 하게 된 역사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고양이 집사들의 이야기, 그리고 고양이와 함께 슬기롭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양이가 인간의 곁에서 함께 지내기 시작한 시점, 대략 10,000년 전이에요. 지중해 동부의 비옥한 초승달 지대로 알려진 이 지역에 보통 곡물을 경작하는 법을 터득한 사람들이 영구 정착지와 곡물 창고를 짓기 시작했죠. 이로 인해서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몰려든 쥐들이 항상 문제였거든요. 이러한 이 쥐들은 고양이한테는 좋은 먹잇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고양이 품종 이름을 얘기할 때 펠리스 리비카라는 이름을 얘기하는데, 이 펠리스 리비카에 관심을 끌게 되면서 인간과 야생 고양이가 공생 관계가 발전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고양이가 처음 한국에 들어온 정확한 시기가 적힌 문헌은 없지만 언제쯤 들어왔을까라고 하는 유추하는 설은 있어요. 고양이는 이제 쥐의 천적이기 때문에 대략 472년 고구려 시대에 중국에서 처음 들어오게 됐는데요. 이 연유도 아까 제가 10,000년 전에 고양이가 인간과 공생하게 된 이유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중국에서 고구려로 넘어올 때 불경을 들어오게 됐는데, 당연히 이제 불경은 이 당시만 하더라도 나무로 보통 만들었거든요. 이때 이제 배에 있는 이 불경을 쥐가 갉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고양이를 항상 함께 태우고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국에서 불경을 들여오기 시작한 시점이 한반도에 고양이가 들어온 시작한 시점이라는 설이 조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특히 조선시대에는 애묘인 일화가 조금 많아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조선의 19대 왕 숙종입니다. 이익이 쓴 성호사설이나 김시민의 금묘가 등의 그 숙종과 고양이 금손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는데요. 숙종은 아버지 묘를 둘러보던 중에 황금빛 고양이를 만나게 되었고, 궁에 데려와서 아꼈던 이유는 아버지 묘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아버지 흉에 영혼이 깃들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의 애묘인들과 비슷하게 같이 밥 먹으면서 손수 고기도 먹여주고, 정사를 볼 때도 금손이를 곁에 두고 쓰다듬으면서 엄청난 애정을 쏟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720년 숙종이 세상을 떠나자 금손이가 밥을 거부하고 매일매일 울다가 13일 뒤에 같이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금손이는 숙종에게 되게 분리불안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렇게 둘의 각별함을 알았던 인원 왕후의 좀 배려로 금손은 숙종의 묘 옆에 함께 묻혔다라고 해요. 이외에도 세조는 자객으로부터 고양이가 자신을 살렸다고 이 상원사에 묘전을 세우고 고양이를 죽이지 말라는 명을 전국에 내리기도 했고요. 효종의 셋째 딸 숙명공주는 시집에 가서도 고양이만 예뻐한다고 혼나는 편지가 있을 정도라고 하니 한국사에서도 이렇게 많은 왕들이 고양이를 사랑하는 애묘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조선시대 왕실에 이렇게 애묘인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양이 집사는 또 누가 있을지 궁금하지 않을까요? 대표적인 세계적으로 유명한 애묘인 중에는 바로 노인과 바다로 유명한 작가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광적인 애묘인으로도 유명했고요. 그의 첫 번째 고양이가 한 배의 선장에게 선물 받은 고양이인데요. 특이하게 6개의 발가락을 가진 다지증 고양이에요. 해밍웨이는 이런 고양이에게 스노우볼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정성을 완전 쏟았고요. 집 마당을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구조로 개조하고, 해밍웨이가 글을 쓰던 도중에도 타자기 위에 올라가도 혼나지 않은 유일한 생명체라고 하네요. 마치 저희가 일하고 있으면 키보드 옆에 고양이들이 올라와서 귀찮게 하더라도 혼내지 않은 것과 똑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해밍웨이는 이렇게 생전 다지증 고양이 20마리랑 함께 생활을 했다고 하고요. 죽은 후에도 유산의 일부를 고양이들한테 물려줘서 지금도 해밍웨이의 저택에는 다지증 고양이 60여 마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해밍웨이의 고양이 사랑이 너무 유명해서 다지증 고양이를 지금은 해밍웨이 고양이라고 애칭으로 부르기도 하고요. 미국에 가실 일이 있으면 해밍웨이가 살던 저택에 가서 한번 해밍웨이 고양이의 유산을 둘러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인류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과학적 발견,
이라고 하면은 뭐가 떠오르실까요? 뉴턴의 만류 인력이 빠질 수가 당연히 없겠죠. 그런데 이 결혼하지 않고 평생 고양이와 살았던 뉴턴이 현대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고양이 관련 용품 중 하나도 발명했다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바로 이 고양이들이 드나드는 문인 캣도어, 캣 플립이라고 하죠. 이 뉴턴이 키우던 고양이는 어미와 새끼 2마리였는데 자신의 집 문에 어미용 문과 새끼용 문을 작고 크게 각각 만들어서 설치를 했다고 하고요. 하지만 아기 고양이들은 결국 엄마를 따라다녀서 결국 하나의 문만 사용했다고 하는 슬픈 내용도 있습니다. 톰 소여의 모험으로 유명한 미국 문학의 아버지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자전적인 이야기를 쓴 책 Who is Mark Twain에 자신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나는 고양이의 친구이며 동지다. 더 이상의 소개는 필요 없다. 마크 트웨인은 평생 고양이를 33마리를 키운 애묘인 중에 애묘인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깊은 슬픔에 빠져 있을 때 그를 위로해준 검은 고양이 이름이 바로 밤비노였는데요. 특히 이 밤비노를 너무 사랑해서 어느 날 밤비노를 잃어버린 상황이 생겨버린 거예요. 사방으로 밤비노를 찾아다니다가 결국 밤비노를 찾는 신문 광고를 내고 현상금까지 내걸었는데 그 당시 현상금이 $5 정도였는데 당시 직장인들의 일주일치 급여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었다는 거죠. 마크 트웨인의 팬들은 그를 위해서 밤새 동네를 돌아다녔고 길거리에 보이는 검은 고양이는 모두 마크 트웨인의 집으로 데려갔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다행히 밤비노는 무사히 집에 돌아왔고 마크 트웨인은 팬들을 위해 밤비노를 찾았다는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다시 내야 했다라고도 하네요. 영국의 전설적인 로커 퀸의 프레디 머큐리는 특히 길고양이를 많이 입양해서 키웠는데 많을 때는 10마리와 함께 살았다라고 하네요. 첫 솔로 앨범 미스터 배드 가이의 인사말에는 이 앨범을 나의 고양이 제리에게 바친다. 톰과 오스카, 티파니에게도, 그리고 세상의 고양이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은 다 꺼져라! 라고 고양이들에게 앨범을 헌정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의 애묘인들과도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또 고양이를 정말 사랑해서 크리스마스에는 고양이 이름을 하나하나 새긴 양말에 선물까지 넣어주었다고 합니다. 개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산책이라면 고양이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실내 환경이라는 거죠. 고양이가 행복하게, 고양이가 지낸 나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부터 고양이를 키울 때 꼭 필요한 5가지를 알아볼까 합니다. 우리나라의 고양이 수는 약 230만 마리로 추정되는데 이렇게 고양이 수가 갑자기 확 드러나고 애묘인이 급증한 시기가 언제일까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대략 2016년부터 이때부터 1인 가구 수가 급증하면서 고양이에 대한 선호도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1인 가구의 거주 공간이 주로 원룸, 오피스텔 등 공간 제약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제한된 실내 환경을 어떻게 꾸며주느냐에 따라서 좁은 공간에서도 나와 고양이 모두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5가지 중에 첫 번째는 적당한 공간입니다. 고양이는 3차원적 공간을 쓰기 때문에 수직 공간이 매우 중요해요. 개의 경우에는 2차원적 공간을 쓰기 때문에 수직 공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도 가장 큰 차이죠. 고양이를 키우는 많은 집에 캣타워, 특히 이런 수직 공간을 설치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캣타워의 확장판인 캣로드를 설치할 경우 고양이들에게 더 많은 공간성을 확보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양이가 한 공간에서 최소로 필요로 하는 공간은 킹 사이즈 정도 침대면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다묘 가정의 경우 고양이들이 정면으로 마주치는 상황만 줄여도 싸움이 확연히 줄어드는데 2마리 이상이 생활하는 다묘 가정의 캣타워가 하나라면 그 꼭대기층을 누가 차지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꼭대기층을 차지하는 고양이가 리더라는 거기 때문인데요. 가장 높은 곳에서 집안을 내려다보고 모든 상황을 파악하는 이 명당 장소이기 때문에 이 명당 장소를 차지하는 고양이가 그 집안의 리더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야심차게 이렇게 캣로드, 캣타워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 집 고양이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양이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러한 부분들 하소연도 자주 하세요.
특히 많은 집사들이 고양이를 위해서 비싼 캣타워, 새로운 장난감을 월화수목금금 매일 제공해 주는데도 고양이가 도무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고민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러한 부분은 바로 동기부여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고양이도 새로운 것을 마주하면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호기심을 느끼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때 긍정적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필수적이에요. 이럴 때 간식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자율성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양이는 원하지 않는 환경에 스트레스를 크게 받는 동물이고요. 익숙한 고양이 제품은 되도록 바꾸지 않고 일정한 규칙을 깨지 않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많은 분들이 이사를 할 때 고양이가 받는 스트레스에 대해 걱정도 많이 하시고요. 역시나 고양이에게 이 이사라는 이벤트는 큰 스트레스 상황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때 이사 때 보호자님이 새로운 집으로 가기 때문에 새로운 물건들을 다 바꿔준다 라는 것은 고양이한테는 또 다른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고양이가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새롭고 더 좋은 물건으로 다 바꿔주지 마시고 단계적으로 고양이가 익숙해지는 상황에 따라서 하나씩 교체해 주시는 것이 좋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정숙함입니다. 고양이들의 청각 기능이 얼마만큼 발달했는지는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이 청각 기능은 굉장히 예민해서 대략 6만 헤르츠까지 들을 수가 있어요. 인간이 보통 2만 헤르츠, 개가 3.8만 헤르츠, 개에 비해서도 2배 가까이 높은 청각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핸드폰 벨소리, 초인종, 층간소음, 드라이기, 청소기 소리 등 생활소음에 굉장히 민감해서 숨거나 공격성을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소음에 덜 노출될 수 있는 숨을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특히나 고양이를 목욕시킬 때 가장 중요한 것도 소리가 나지 않게 하는 건데요. 샤워기를 틀었을 때 나는 이 촤악 하는 소리, 이 소리를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몸에 붙인 상태에서 물소리를 적게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보 집사들이 특히나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렇게 샤워기를 갑작스럽게 트는 거나 자신의 머리를 말리기 위해서 드라이기를 막 틀어서 고양이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인데요. 조금씩 들려주면서 간식 보상을 통해서 고양이가 두려움을 적게 가지게 하는 교육도 필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영역 탐색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한된 실내 공간에서 고양이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충분히 냄새를 맡고 탐색할 것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요. 대표적인 게 사냥놀이입니다. 우리 고양이는 장난감에 흥미가 없다고 하는 분들은 꼭 사냥놀이 후나 사냥놀이 중간에 간식으로 보상을 꼭 해주셔야 돼요. 고양이는 잠만 잔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평균적으로 실내 고양이들은 14시간 정도를 자고요. 실외 고양이들, 밖에서 생활하는 고양이들은 10시간 정도를 자는데 이는 고양이가 사냥할 때 쓰려고 하는 힘을 폭발시키기 위해서 에너지를 비축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길고양이의 경우 사냥에 소비하는 시간이 보통 3.6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짧게 자지만 많이 움직이는 경우고요. 실내 고양이의 경우에는 14분밖에 사냥놀이를 하지 않지만 14시간이나 자기 때문에 많은 실내 고양이들이 비만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우려도 있죠. 다섯 번째, 안정감. 개의 견생에서 최우선 순위는 무엇일까요? 우선순위를 보자면 바로 첫 번째는 보호자, 두 번째는 사냥놀이, 세 번째는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최우선 순위가 이것과는 조금 달라요. 바로 첫 번째는 자신이 몸을 숨기거나 쉴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냥놀이, 세 번째가 바로 보호자. 보호자가 꼴찌인 거죠. 담요 과정에서 전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도 이러한 캣콘도를 활용하는 건데요. 고양이끼리 싸움이 있을 때는 과연 누구를 분리를 해야 될까라고도 많이들 물어보세요. 보통은 피해 고양이를 다른 곳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가해 고양이를 분리해야 합니다. 가해 고양이가 많은 공간을 쓰고 있기 때문에 피해 고양이는 보통 식탁 밑이나 아니면은 화장대 밑에 이렇게 좁은 공간만 차지한 채 지내기 십상이에요. 가해 고양이를 보통 캣콘도나 분리된 공간에 놓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고요. 피해 고양이는 그간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핵심 공간, 거실 이런 데서 지낼 시간을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가해 고양이가 밖에 나왔을 때 피해 고양이를 괴롭히지 않거나 공격하지 않으면 그 상황에 보상을 줌으로써 피해 고양이와 가해 고양이가 사이좋게 지내는 상황을 자꾸 유도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항상 보면 시크하고 이렇게 살가운 것 같지도 않은데 저희는 왜 이렇게 고양이에 열광을 할까요? Cat is not a small dog 이라는 말이 있죠. 현재 시대에 살고 있는 대표적인 반려동물로서 사랑받고 있는 고양이는 개와는 확연히 다른 성향과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영역동물인 고양이에게는 실내 환경이 그들의 세상의 전부고 우주이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고 배려해준다면 올바르게 고양이와 함께 공존하며 행복한 묘연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자신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양이 행동 전문 수의사 나항식입니다. 요즘 고양이 사진을 보면서 힐링하는 랜선 집사들이 참 많죠. 그 중에서도 길고양이가 자꾸 나를 따라와 같은 운명적인 간택설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길고양이를 집에 데려오면 고양이도 나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이러한 고민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길고양이를 함부로 양줍하지 말라고 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고양이는 태어난 지 13주 이전에 사람 손을 타지 않는 경우에는 사회성 부적 공격성을 보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충동적으로 길고양이를 입양했다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되게 많으세요. 막 고양이 만지지도 못하고 밥만 주고 다시 이 아이를 돌려보내줘야 될까라는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낯선 냄새를 한번 묻히면 자신의 영역으로 다시 돌아가기가 힘든 거죠. 고양이는 영역동물이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지내던 자신의 삶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병원도 다녀오고 또 새로운 사람의 손길도 타고 그러다 보면은 그 공간에 다시 돌아갔을 때 다시 적응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런데 얘가 잘 먹고 다니나? 또 추워졌는데 막 눈곱 상처도 있고 맞고 다니는 거 아니야? 어떻게 도와줘야 돼? 이런 고민들을 하실 것 같아요. 적절하게 포획하고 근처 병원에서 간단한 처치나 검사를 해보라고 조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 대답은 다시 제자리에 돌려보내는 거입니다. 길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자신들만의 삶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일생을 길에서 보내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고 나는 조력자로서 이 고양이들을 돌봐주는 정도에서 머무르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실 필요도 있어요. 길고양이와 함께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인내심, 둘째도 인내심, 셋째도 인내심이에요. 고양이들은 순화되지 않은 경우에 사회성 부족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경계심이 많거든요. 우선 고양이가 어느 거리에서부터 경계심을 가지기 시작하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간식을 들고 가만히 기다렸을 때 이때 거리는 1.8m 이상이 돼야 되는 거. 눈은 되도록이면 절대 마주치지 말고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가볍게 쳐다보는 정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길고양이가 실내에 들어와서 적응을 할 때는 오롯이 혼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제공해 주는 것이 좋고요. 충분치 않은 경우라면 캣콘도 3층짜리 이렇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경계를 풀어나가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고양이가 만약에 관심이 있거나 마음을 조금 연다면은 간식을 먹기 위해서 다가올 거고요. 이때 주의할 점은 첫째도 인내심, 둘째도 인내심, 셋째도 인내심이에요. 길에서 생활하던 고양이가 순화되는 과정은 수일, 길면 1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요. 조급하게 친해지기 위해서 다가가거나 무리한 스킨십, 바로 막 얼굴을 만지려고 한다던가 여태까지 했던 행동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고양이가 다가와서 여러 가지 냄새를 맡는 플레멘 반응, 가볍게 머리를 쿵 하고 하는 헤드 번팅이라던가 이런 행동을 한다라면은 거리 좁히기가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노력한다라는 게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길에서 생활하는 고양이와 집에서 생활하는 고양이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길고양이 경우 사냥을 위해서 24시간 중에 총 3시간 정도를 사용을 해요. 하지만 실내 고양이는 얼마나 쓴다? 1%. 14분밖에 안 쓴다라는 거죠. 길고양이 경우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계속 이동하고 움직이고 사냥을 하는데, 실내 고양이는 항상 밥 사야지 있고, 이런 풍족한 환경에서는 당연히 내가 굳이 사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뚱뚱해지고 무기력해지고 다른 합병증 질환들에 빠지기도 쉬운 거죠. 그래서 바로 콘트라 프리 로딩이라고 해서 어렵게 밥을 주라라고 하는 이론이 있는데요. 먹이 퍼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렵게 식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길고양이 관련돼서 뚱뚱해요, 비만인 것 같아요 라고도 물어보세요. 동네에서 너무 돌봄을 잘 받아서 뚱뚱한 고양이도 있지만, 길에서 생활할 때 사람이 버린 음식을 종종 먹게 되는데 나트륨 섭취가 많아서 붓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시각 차이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길에서 사는 고양이는 조금 원시일 가능성이 높고요. 집에서 사는 고양이는 근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길에서 살면 생존을 위해서라도 먼 곳에 있는 물체를 좀 더 빠르게 확인하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원시가 됐죠. 반면 집고양이는 멀리 있는 것을 볼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자연스럽게 근시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둘 다 또 공통점은 있어요. 바로 30cm 안에 있는 가까운 곳은 잘 못 본다라는 거예요. 간식 주려고 하면은 잘 못 찾고 딴 데를 갑자기 핥으려고 한다던가 이런 경우도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가까이 있는 것은 잘 못 보기 때문에 수염이라는 센서를 통해서 30cm 안에 있는 것들을 파악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움직이는 낚싯대는 잘 잡을까? 신기하잖아요. 그거는 바로 동체 시력이 사람보다 4배, 5배 정도 발달했기 때문이에요. 가만히 있을 때는 잘 보지 못한다는 거. 제가 지금 빨간색 입고 있잖아요. 고양이는 바로 정록생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 속 고양이들은 이러한 회색 도시 속에 살고 있다라고도 말하기도 해요. 뭐라고? 인내심. 저 야옹신 하면 시그니처 같은 주제, 바로 산책하는 고양이에 대해서 과연 산책하는 고양이는 환상일까? 현실일까?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반려동물과 산책을 원한다면 강아지를 입양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개의 경우에는 본능적인 스트레스 해소를 산책을 통해서 풀지만, 고양이의 경우에는 본능적인 거를 실내에서 풀 수 있고 영역동물이기 때문에 고양이에게 산책을 시킨다는 것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3번 밖에 나가기 시작한 고양이가 생긴다면 계속 나가고 싶다고 보호자님에게 부척된다는 말 써도 돼요? 그래서 고양이가 계속 울어요, 문 앞에서. 나가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특히 또 창밖을 보고 있는 고양이 보면 얘가 또 나가고 싶나? 밖에 막 이렇게 또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고양이는 창밖을 보는 이유가 시각적인 자극을 통해서 사냥 본능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다는 거죠. 집에서 열심히 잘 놀아주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고양이를 데리고 나갈 때는 이동장 같은 것들을 통해서 안전하게 나가는 게 고양이에게 긴장감을,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산책에 대한 열망은 고양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혹시 보호자님이 원하시던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혹 산책을 안 된다고 그래 야옹신 얘기했어, 그럼 집안과 바깥으로 오가는 외출량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라고도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고양이를 분리하자면요, 실내 고양이, 반외출량, 외출량, 실외 고양이,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고양이들이 이러한 외출량이 생활을 했었어요. 외출량이 생활을 했던 이유는 바로 화장실이 집안에 없었기 때문이죠.
벤토나이트라고 하는 이 모래가 보편화되면서 고양이들이 굳이 바깥에까지 나갈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럼 왜 실내 고양이가 왜 더 좋을까? 바로 고양이는 안정감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외출하는 고양이가 됐을 때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에 노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교통사고, 외부 고양이들과의 다툼, 실종되는 상황. 실례로 영국의 경우에는 많은 고양이들이 이러한 외출냥이 생활을 하지만 82%가 집 앞 이면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혹 또 개랑 고양이랑 좀 같이 잘 해피하게, 개가 막 고양이 핥아주고 있고 막 고양이가 개 핥아주고 있고 이런 모습 팁을 드리자면 12주 이전에 개와 고양이를 같이 입양하셨을 경우에는 위화감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형제 고양이나 형제 견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같이 입양을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고양이의 학습 능력, 이러한 능력은 보통 사야 시기 때, 이 시기에는 모든 정보를 완전 스폰지처럼 흡수하는 시기예요. 개의 경우에는 사야 시기가 3주에서 12주, 아니 13주까지 보고 있지만 고양이는 그것보다 절반이에요. 생후 3주에서 7주 또는 8주까지 사회화 기간을 거친다라고 합니다. 생후 3주부터는 냄새, 모습만으로 엄마 고양이를 새끼 고양이한테 알아보고요. 이때부터 사냥의 기초를 배워요. 생후 5주, 한 달이 좀만 넘어도 바로 화장실을 가리죠. 내가 어디다 싸야지? 아, 여기다 싸는 게 맞구나. 그리고 이 스크래칭을 해야 되는 시기 또한 5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내가 어디다 긁고 어떤 소재를 써야지 라는 것도 이 시기에 학습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 시기가 지나가면은요, 형제묘들과 놀면서 공격, 방어 기술 배우기도 하고요. 생후 7주 정도 되면은 대소변도 덮는 능력까지 생긴다고 하니까 고양이의 사회와 강아지보다 엄청나게 빠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 3주, 8주 사이에서는 이 사회화 과정 시기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바로 PPI라고 해서 Predatory Behavior, 사냥 본능에 대한 사회화가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People Friendly Behavior, 사람 친화적인 사회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I, Intercat Friendly Behavior는 고양이 형제묘들과의 사회화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간혹 너무 빠른 시기에 엄마 고양이로부터 떨어진 새끼 고양이들은 성장 후에 많은 문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고양이가 내는 소리, 내는 울음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씩 좀 알아볼까 해요. 가장 대표적인 건 야옹이죠. 야옹. 근데 아셔야 될 건 고양이끼리는 바로 야옹을 잘 하지 않는다는 거.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내는 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나 여기 있어. 야, 이 정도라고 하고요. 보통 관심을 요구하거나 원하는 게 있을 때 야옹 야옹이라고 많이 하고요. 많이 하는 경우에는 정말 좀 찡얼거림에 가깝기 때문에 고양이한테 관심을 계속 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죠. 귀여운 야옹 이런 소리도 있지만 이 하악질, 하악질은 히싱이라고 해서 보통 히 거리는 소리거든요. 겁이 났을 때 방어적으로 내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양이는 기본적으로 자기 방어적인 기질이 엄청 발달돼 있어요. 고양이가 먼저 공격을 한다던가 이런 것보다는 방어적일 필요가 있을 때 표현을 하는 거죠. 이렇게 표현을 했음에도 계속 위협적인 상황이 되면은 거리는 개가 내는 소리와 비슷한 그롤링이라고 하거든요. 이 소리를 내는 거죠. 이럴 때는 절대적으로 다가가지 말고 그 자리를 피하시거나 더 이상 고양이를 건드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길고양이에 대한 이런저런 궁금증을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길고양이 새끼를 봤는데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라는 질문들을 저한테 많이 하세요. 지속적으로 먼저 도와줄 수 있는지 스스로 먼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안쓰러운 마음만으로 고양이를 돌봐줄 것이 아니라 깊은 책임감과 그 지역에 있는 동네 주민들, 원활한 소통도 꼭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길고양이를 쉽게 지나치지 못하겠는 분들, 길고양이를 돌봐주시는 분, 동네에 고양이가 있는 거에 대해서 불편하신 분, 서로 이해하고 도움을 주면서 공존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양이 행동 전문 수의사 나응식입니다. 제가 많은 보호자님들이 저희 병원에 오셔서 진료 받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있거든요. 바로 고양이 화장실 몇 개예요? 이거 왜냐면 고양이의 경우에는 삶의 질을 척도하는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게 바로 화장실이라는 거죠. 고양이는 기본적으로 깔끔 본능을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화장실에서 가장 극대화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의 유무, 형태, 개수가 매우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한 마리와 같이 생활한다고 하더라도 2개를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고양이는 대변용, 소변용이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2마리나 3마리 이상의 다묘 과정이 되는 경우에는 마리수보다 1개 더 화장실을 준비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화장실이 1개인데도 잘 지낸다? 특히 다묘 과정의 보호자가 이렇게 말한다면 6개월 안에 집안 전체가 화장실로 바뀌는 재앙이 펼쳐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묘 과정의 경우 화장실에 한 마리 있을 때 다른 고양이가 쳐다보고 있거나 갑자기 난입을 한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심리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화장실이 아닌 이불이나 소파, 바닥 같은 타일에다가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고양이가 화장실 테러할 때 많은 분들이 갑자기 화장실 실수해요, 갑자기 러그에다가 실수해요, 침대에다가 싸요, 안 하던 행동을 해요 라고도 많이들 생각하시지만 고양이가 문제 행동, 특히나 화장실 소변 테러를 할 경우에는 참다가 터진다는 거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은 많고 넓고 크고 깔끔함, 심리적인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화장실의 모양을 생각하면요, 많은 분들이 뚜껑이 닫힌 도명 형태가 고양이한테는 더 좋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고양이는 이 안전한 공간이라고 생각하기 위해서는 주의 시야 확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픈형인 화장실이 고양이에게 훨씬 선호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고양이가 볼일을 보는 내가 제일 취약한 상황에서 주의를 확보할 수 있어야지만 편안하게 화장실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고양이 화장실을 사용하다 보면은 자동 화장실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세요. 자동 화장실이 인간에게는 매우 편리할 수 있지만 오픈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고양이는 일반 화장실을 더 선호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고양이 화장실을 이야기할 때는 사람과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강조를 해요. 아무도 더러운 화장실을 쓰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건 고양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고양이 화장실에 대소변으로 뭉친 모래는 매일 치워주셔야 되고요. 자주 쓰는 화장실이라면은 2주에 한 번 정도 전체 가리를 해주시고요. 자주 쓰는 화장실이 아니라면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체 모래 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 이때 주의하실 건 이 모래를 전체 가리 해버리면 간혹 이전에 자신의 냄새가 나지 않아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쓰던 모래를 10% 정도 남아서 같이 새로운 화장실에 넣어주시는 게 친숙함을 고양이한테 제공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고양이 입양하고 나서 소파나 가죽들이 남아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하소연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고양이의 문제 행동을 저희가 정의할 때는 고양이의 정상 행동인데 보호자님에게 피해가 가는 행동은 문제 행동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양이에게는 정상적인 행동이거든요. 고양이가 스크래칭을 하는 거 하루의 일과 중에 가장 중요한 행동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고양이는 영역동물이라서 영역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고양이가 영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흔적을 다 남겨야 되는데 그 흔적을 바로 페로몬을 통해서 남긴다는 거죠. 그 페로몬은 얼굴 주위, 배, 등, 꼬리, 앞발에서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크래칭을 통해서 하는 행위는 자신의 공간이다라는 이름 써놓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 공간 안에 있는 가구를 긁는다는 거는 대안으로 긁을 게 없기 때문에 긁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러한 공간에 원활하게 페로몬을 묻히기 위해서 수직 스크래처를 배치해 주시는 것이 가구들이 손상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는 택배에 오면 너무 기분이 좋아하셔서 막 뛰어나가잖아요. 그래서 막 뜯었는데 어느 순간 보면 고양이가 비닐을 갑자기 핥고 막 장난치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갖고 노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좀 먹어?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면은 괜찮을까요?
단순하게 호기심이 많은 고양이들은 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청각적인 즐거움을 얻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충분한 사냥놀이나 보상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던 고양이들은 비닐을 뜯어먹는 경우도 되게 많다라는 거죠. 이러한 무료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내 고양이들한테는 충분히 냄새를 맡고 탐색할 것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어요. 고양이의 장난감은 보호자가 같이 놀아줄 수 있는 상호놀이 장난감, 낚싯대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혼자서 놀 수 있는 셀프 토이, 먹이 장난감이 있을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고양이의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행동 유발 장난감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료함이 있는 경우에는 행동 유발 장난감들을 배치를 많이 해서 보호자님이 안 계실 때도 활동할 수 있게끔 시간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단 기억하실 거는 이러한 행동 유발 장난감, 먹이 장난감이 있는 시간에는 밥그릇은 치워줘야 된다는 거. 보호자님들이 많이들 저희 진료받으러 오셔서 보여주실 때 보면 팔이 막 다치신 분들이 많고 손에 상처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간혹 나 고양이 집사라서 이 정도는 영광의 상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 손은 너무 깨끗하거든요.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 이거는 근본적으로 보호자님의 잘못이다.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자세 중에 많이들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고양이가 배를 보이며 누워있을 때 배를 만져달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고양이가 배를 보이며 누워있는 경우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 공간이 너무 편하네. 나 여기 우리 집 안방이야 라고 해서 퍼져 있는 경우나 나 놀고 싶어 라고 해서 플레이 제스처, 놀이 자세를 보일 때도 이렇게 배를 보이며 누워있는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렸을 때 이 자세가 너무 귀엽고 그래서 보호자님들이 손이 가는 순간 고양이가 갑자기 뒷발을 빵 잡고 뒷발 팡팡 막 하고 막 입에다 넣고 난리가 나요. 이런 상황이 고양이가 보호자님의 손을 장난감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고양이에게 놀이는 신체가 아닌 상호놀이 할 수 있는 장난감을 이용해서만 꼭 놀아주셔야 되는 거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고양이님 막 이렇게 그루밍 하는 거 많이 보시죠? 간혹 이게 너무 심해서 털을 단순하게 핥는 수준이 아니라 뜯는 경우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얘가 여기 피부병이 있는 게 아닐까? 피부병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병원에 갔는데 괜찮대. 이거를 바로 오버 그루밍, 과도한 핥기 증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강박증이라고 하는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있는 어떤 정서적인 마음의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오버그루밍, 과도한 핥기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고양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보통 무료함, 아니면은 과도한 외로움, 어떠한 스트레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자신의 몸을 과도하게 핥아서 심리적인 위로를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가까운 동물병원에 가셔서 전문가의 상담을 꼭 받으실 필요가 있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양이가 외로움이 없는 동물이다라고도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답은 아닙니다. 고양이는 혼자서도 잘 지내고 잠도 많이 자고 창밖도 잘 보고 아무것도 아닌 실 같은 거 갖고도 놀기 때문에 고양이는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하다라고도 오해들 많이 하시는데요. 이거는 고양이가 솔리터리 헌터, 그러니까 혼자서 독립적인 사냥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생긴 오해로 만든 고정관념이라는 거죠. 고양이가 사냥 성향이 독립적인 거지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고정관념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고양이는 그 어떤 동물보다도 다채로운 감정을 표현하고 있어요. 특히나 꼬리 끝은 고양이를 볼 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고양이 꼬리뼈가 어떻게 생겼냐면 고양이 꼬리뼈는 한 18개나 되는 뼈로 구조되어 있고 근육도 32개나 붙어 있기 때문에 이 꼬리로 하는 이 감정 표현은 사람만큼 되게 섬세하고 솔직하다라는 거죠. 고양이 꼬리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방향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양이 꼬리가 세워져 있다? 그러면 자신감이 엄청 충만하다라는 거. 이 공간에서 내가 되게 편안한 감정이다라는 거. 서 있는 고양이 꼬리 끝이 나를 향해 있다? 라면 완전히 나한테 호의적이다라는 거죠. 사람뿐만이 아니라 고양이와 고양이 사이에서도 서로 꼬리 끝이 향해 있다라는 거는 서로의 관계가 매우 우호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꼬리 끝이 반대 방향이다. 내가 이 사람 믿어야 되나? 이 고양이를 믿어야 돼? 약간은 의심과 불확실함이 섞인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도 꼬리가 이렇게 서 있다는 것은 일단 우호적이다라는 겁니다.
몸을 한껏 부풀리면서 꼬리를 치켜 세우는 경우도 있어요. 꼬리팡이라는 용어가 있기도 한데요. 상대방한테 위압감을 주려는 행동이기 때문에 다리를 피해서 고양이가 좀 안정을 찾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꼬리가 이렇게 쭉 편안하게 내려가 있는 경우, 상황을 보기 위해서 편안하게 꼬리를 내린 경우도 있지만 간혹 긴장감이 높은 경우에는 공격 준비 자세인 경우도 있다는 거. 다묘 과정에서 이 자세를 취한 고양이 앞에 다른 고양이가 지나가면 갑자기 양양 펀치라고 하죠. 이런 포즈를 취한 고양이를 볼 경우에는 재빨리 다른 고양이들이랑 분리하거나 다치지 않도록 이불 등으로 고양이를 덮는 게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꼬리를 말아서 배 쪽으로 숨긴다라는 거는 나는 상당히 공포심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이럴 때 다가가서 만지려 한다던가 말을 건다라는 거는 고양이가 더 공포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잠시 자리를 떠서 고양이가 혼자 진정할 수 있게 놔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꼬리가 이제 지면과 이렇게 평평하게 될 때도 있거든요. 꼬리와 지면이 평평하다. 빠르게 태세를 전환할 수 있도록 취하는 자세라는 거. 어느 순간 꼬리를 세워서 자신감을 보일 수도 있고 다시 꼬리를 말아서 내가 자신을 방어할 수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고양이가 보호자님에게 최고의 기쁨을 표현하는 꼬리 표현은 바로 꼬리를 세워서 부들부들 떠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세를 취하고 기다리고 있던 고양이를 보게 된다면 어떤 순간보다 많은 사랑을 전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다가도 모를 고양이의 감정, 그리고 고양이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조금 고양이의 감정을 읽고 고양이도 이렇게 애정 표현도 많이 하고 감정 표현이 풍부한 반려동물이구나 라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공양들 더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